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법률 카페 2009년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벌써 지금 12년 넘었죠. 근데 2014년도에 그때 이제 관제인 처음은 아니고 그때 벌써 한 7년 정도 됐죠. 7, 8년 차. 그때 가장 많이 할 때일 겁니다. 그때 이제 쓴 글이 카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우연히 보고, 이거 한번 지금 입장에서, 지금 다시 7년 지났죠. 제가 관제인을 처음에 할 때가 2007년입니다. 2014년도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가 2012년이고, 저도 그때 뭐 시범 재판부도 했었고, 판사님들하고 수차례, 아니면 관제인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29종을 이제 완성시킨 그 시절입니다. 2014년도, 12년, 13년도가. 그때 쓴 글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파산관제 조사 원칙, 이거는 뭐 관제인들도 보고 보조인들도 보고 신청 대리인들도 보고 채무자도 보고,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쓴 거기 때문에 한번 지금 입장에서 뭐 지금 다시 7년이 지났지만 어떤가 한번,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데는 29종이 아니라 이때 저희들이 확립해 놓은 29종을 더 줄였죠. 14종으로.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번 글을 음미해보고 뭔가 차이점은 있는지 그걸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순서는, 환수당하는 채무자들은 저항이 심하고 자료를 여러 차례 독촉을 해도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이거는 본능이죠. 그러니까 환가당하는, 환수당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가 당하는 재산이 보통 10가지가 넘죠. 그 다음에 그 행위도 한 10가지가 되죠. 제가 이미 뭐 환가 사례집에서도 밝혔듯이 다양한 재산이 있고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결국 파산이라는 거는 관제인 입장에서는 채무자 내지 그 주변인들에 대한 그 재산하고 행위, 뭐 빼돌렸다고도 할 수 있고 정당한 행위지만 또 편파행위, 부인행위가 될 수 있죠. 행위하고 재산이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본인이 직접 환수를 안 당해도 자기 어떤 친인척 내지 아니면 지인들이 환가당할 때 저항이 심하죠. 그리고 자료를 여러 차례 독촉을 해도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버티죠. 그 다음에 이건 그때부터 했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이건 미국 연방파산법이 원칙입니다. 각 주에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의심스러울 때는 가급적 채무자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주거나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설명 의무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채무자가 입수 가능한 영역의 자료를 제출받고, 채무자가 입수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건 낼 의무가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즘 저도 이 설명 의무의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특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면책 불허가 하려는 채무자들은 마찬가지죠. 명확하게 특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사유가 파산법상 적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경시하지 말고 경청하고 조사하라. 이건 이제 판사님들이 오히려 더 강조하죠. 왜냐하면 재판은 항상 채권자 편도 아니고 채무자 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실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공정한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 이의 사유가, 이번에도 제가 7월 9일 날 다음 주 재판하는 거에 이제 이의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총 6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채무자회생 범위 파산에 관한 법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에 적합한 이의 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의 사유를 조사를 해서 채무자한테 반박 서면을 내도록 하고,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고, 관제인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사유가 조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파산 선고기일 출석한 채권자에게 법정 밖에서 관제인 보고서를 열람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일일이 주로 이제 개인 채권자가 출석을 하죠. 그 다음에 기관 채권자도 가끔 나옵니다. 기관 채권자들은 뭐 그 전에 사전에라도 이메일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열람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항상 종이 출력해서 갖고 갑니다. 아무리 물론 뭐 지금 이제 전자소송 시대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노트북 갖고 가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오타도 확인하고요. 점검을 하는 거죠. 직원들한테 크로스 체크를 시킵니다. 직원들이 한번 다시 보면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그 체크사항이 관제인이 보고서 쓰다가 수십 건 하다가 헷갈려서 착각을 해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다시 그걸 저한테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또 오타를 또 수정하거나 아니면 뭐 그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도 보여줄 수가 있죠. 다만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출석을 제가 이번에 뭐 최신 파산관제 현황에서 밝혔듯이 40명 중에 12명만 오도록 하고 나머지 28명은 출석하지 말라고 이메일을 다시 보냅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종이로 계속 출력을 합니다. 아무리 노트북 내지 태블릿 PC가 편해도 오히려 크로스 체크하거나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할 때는 종이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시대가 아니라 전자소송 시대라 그래도 종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가 사례 중 발견 빈도가 높은 상속 보험 경매 부동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편상자가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상속 보험 경매 부동산 등은 서류상으로 신속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만 확인하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없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관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금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무관할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걸 안 해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완료돼서 지방별로 관계없이 다 나오죠. 채무자가 과거에 가압류한 등록세도 나옵니다. 근저당 설정한 것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모든 정보는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지, 재산 소재지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무관할이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도 그냥 일반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하도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 이것도 다 생명보험협회에 나오죠. 손해보험협회에도 나오고. 가입자, 피보험자, 계약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앞에는 유지, 실효, 해약, 소멸 다 나오죠. 경로배당표도 나오죠. 거기에 누가 돈 얼마 가져갔는지, 집행공탁되어 있는지. 그렇죠? 부동산 등기부야 말할 것도 없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런 걸로 신속하게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대리인들도 관제인에 준해서 사건을 이제 바라보는 최초에 상담을 하거나 그래야지 사실은 관제인한테 나중에 채무자한테 뒤통수를 안 당하죠. 채무자 말만 믿어야 되겠지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채무자들은 가급적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피해의식이 많고 실제로는 또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다음에 서류 떼는 걸 되게 주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발품을 팔거나 온라인을 뒤지거나 항상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은닉 및 편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부동산 처분, 영업장 처분은 당사자 예금 거래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USB를 제출받아 엑셀 작업을 해서 조사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인한테, 홍길동한테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그걸 딱 엑셀 정렬하면 딱 나오죠.
컴퓨터를 잘하는 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이제 집 보조인은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받아 일일이 골무를 끼고 넘기면서 형광펜으로 칠하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뭐 연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거기다가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직접 적어 놓습니다. 계속 불러서. 그게 편하죠. 이걸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연인은 파산 면책 사건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개인회생과 대비해서. 법인은 회생 사건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야지 그 안에 있는 근로자 또 임금을 받고 직장을 유지하고요. 국가도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주변에 있는 모든 하다못해 음식점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업이 망해봐요. 청산을 하면은 다 망하는 거죠. 국가는 세금도 못 걷고 근로자는 해고되고, 그렇죠?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최당금 일부만 받지, 그때까지만 받지 다 못 받잖아요. 최당금 일부만 받지 다 못 받잖아요.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 개인은 파산 면책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는 억지로 개인회생이 안 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을 억지로 가면 그 사람은 괴롭죠. 그래서 가급적 개인 파산 요건에 딱 들어맞으면 개인 파산 면책으로 이제 유도해야 되겠죠. 관제인 입장에서 파산 선고 전 기록 파악 및 초안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기일날 충분히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철저히 교육하고 쟁점을 설명하고 미리 기록을 받기 때문에 면담인을 지정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코로나 전까지 해오던 방식인데 이제 무너졌죠. 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못해요.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면담도 이제 하죠. 채무자 직접 면담하기는 좀 직접 면담하는 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전화 면담을 하고, 그래서 면담일 지정도 좀 늦어지죠. 점점.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코비드19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지금 방식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일주일 안에 자료 제출 독려면 일주일 안에 1회 면담 완료합니다. 이건 옛날 얘기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30% 채무자는 1회 조사 시까지 완벽하게 소명합니다. 그렇죠? 1회 조사 시까지. 그 다음에 30%의 채무자는 신청 대리인이 방치하거나 별다른 신청 대리인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제인은 채무자의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시간을 갖고 도와주면 쉽게 면책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40건 중에 28건, 60%에 이르는 25건, 4-5건은 바로 면책되지 바로 1회 기일에 다 면책되죠. 송달도 완벽하고 관제인 조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60%는 그렇습니다. 그 30%는 이 관제인 면담 조사 때 완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그 1회 조사하고 집 보고서 내기 전까지 아직 텀이 한두 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명을 잘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나머지 30에서 40%는 환가 대상자죠. 아니면 이제 무슨 송달 문제 때문에 하여튼 골치 아픈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30명, 40명 되고 본인도 참 힘들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30-40%는 환가 대상자 내지 혹은 좀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는 채무자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제인이 불편한 것만 묻죠. 재산을 누구한테 편파 변제했는지, 재산 팔아서 어떻게 썼는지, 그게 완벽하게 자료가 아기가 딱 맞으면 관제인하고도 다툴 필요가 없죠. 근데 항상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관제인도 100%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얼기설기해서 한 70-80% 이상 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20-30%도 안 되고 절반도 못 맞춰오면 그건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가 대상이 적대적 태도를 일관하는 채무자이면 1회 면담 종교로 집중 관리해야 됩니다. 환가 쟁점별 설명을 하고
어떠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화해하도록 설득을 하죠. 환가 대상 채무자 내 신청 대리인 설득할 시에는 저는 예전에는 사례 연구 1에서 10편을 제시하고 적정 금액을 이제 협의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비슷하죠. 취지. 이건 이제 워낙 뭐 지금은 이제 파산 관제 절차가 벌써 이제 확립됐죠. 대한민국은 서울회생법원 뭐 생긴 지가 벌써 5년 차고요. 만 4년 됐고 2017년이니까 만 4년 됐고 그 다음에 파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인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 게 2007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대량으로 증원했고 11년에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새로 40명 정도로 줄이고 그 필요한 서류를 잘 정비를 했죠. 그래서 좀 시행하다가 작년에 또 줄였죠. 그리고 관제인들도 지금 관제인 경험하신 분들도 한 100명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44명. 그 다음에 올해 새로 또 뽑죠. 올해 한 대여섯 명 뽑으면 또 50명 됩니다. 이미 개인 파산 관제인을 경험한 사람들은 50명이 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 빼고. 서울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충분히 뭐 브로커라든가 뭐 무자격자 이런 분들은 나설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에서도 전대규 부장님이 강의를 10번 이상 하셔서 뭐 로스쿨 나온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사법연수원 나온 변호사님들도 이제 도산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수임을 이제 뭐 주로 광고라든가 이제 열심히 상담을 하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수임료가 워낙 저가라서 품도 많이 들고 이제 그게 문제지만 결국 뭐 채무자들도 워낙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몇십만원이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변은 되게 넓어졌다. 그다음에 경매 사건은 장기적 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매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근데 경매 사건 중에서도 한 1, 20% 정도는 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에 기계적 정기적으로 진행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은 저도 지금 한 4, 5건 갖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딱 보고 직원한테 수시로 푸시를 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끝내줄 건 끝내줘야 됩니다. 이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채무자도 모르고 있다가 한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들도 알아서 자기 사건은, 경매 사건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끝났다면은 관제인하고 의논해서, 관제인 사무실하고 의논해서 뭐 배당표를 빨리 띄워다 줘야 됩니다. 수십 년 통계 작성 퀴즈를 환가 사례 올리고 통계를 반영해봐라. 이건 예전에 제가 이제 환가 사례 집에다가 일부 퀴즈를 해서 뭐 보조인이라든가 알고 있는 제가 사무장이라든가 아니면 관제인, 보조인 통해서 한번 그 환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한번 뭐 퀴즈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들 의견과 그 추이를 살피고 교육의 효과를 파악을 해라. 그죠? 이것도 이제 신청대리인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원 제가 뭐 그 강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센터에는 한 세 번, 서너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들한테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달 전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뭐 시군구, 구청,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민간 병원이나 뭐 요양병원, 그 다음에 뭐 복지병원 이런 데 다 근무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지금 상황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서울시 사회복지 서사협, 약칭 서사협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어디냐면은 영등포 쪽에 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인가? 거기가 물레동인지 당산동인지 거기에 있습니다. 지하철 당산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한 5시간인가요? 4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개인 파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이제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대작 파산 그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최일선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직접 복지 수혜자, 그분 심사하고 평가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복지 수혜자가 오히려 뭐 채무가 많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복지 어떤 혜택을 줘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그분들한테 파산에 대한 뭐 교육이라기보다도 파산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아니면 인식을 하도록 그 강의를 했습니다. 수많은 환가 내지 특이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관제인과 보조인은 조사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렇죠? 신청 대리인 내지 보조인들은 부실 허위 신청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신청 대리인들이나 보조인들은 뭐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이 정보가 다 공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관제인이 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제재를 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무슨 보험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변경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보증금을 이렇게 좀 쪼갠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차량을 이제 매각하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편파 변제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조사, 설득, 배당 기술의 효율적 습득 여부가 관건입니다. 관제인은 조사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득도 채무자 및 그 주변인들, 수익자 설득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이게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채권 조사부터 시부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단 채권, 조세, 국세, 4대 보험료 이걸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2차 연대 납세 의무까지 나오기 때문에 재단 채권에 대한 주의가 더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에서 잘못 실수하면은 관제인의 직무상 과실로 이게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거 때문에 막 고민하는 관제인들도 제가 상담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일단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7년 전 써놓은 글인데 뭐 지금 와도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변한 게 뭐 이제 케이스가 상당히 쌓였고요. 그동안 관제인 세미나 계속 2014년부터 했죠. 코로나 전까지 한 60 몇 차를 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그 자료가 상당히 쌓여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또 뭐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또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뭐 대면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뭐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다시 재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관제인이 뽑히죠. 그럼 또 후세대들하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죠. 지금 뭐 관제인들 벌써 한 3번 뽑았잖아요. 그렇죠? 2014년, 16년대 뽑았고, 지금 19년에 뽑았고, 19년에 뽑아서 17년에 뽑았고, 그렇죠? 17년에 뽑았고, 19년에 뽑았고, 21년에 뽑았고, 계속 한 10명 내외, 6명에서 10명 정도는 뽑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대 교체가 되고, 이제, 확립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지방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파산 면책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어려운 분들은 빨리 면책시키거나 아니면 회생으로 가고, 그 중에서 이제 질 나쁜 채무자들, 그렇죠? 악성 채무자들만 걸러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